오늘 주제는 자폐인을 위한 성공적인 일과 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폐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일상생활과 또 여러 과제나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강의해 주실 김성남 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25년간 발달장애 한 우물만 파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 및 교육공학 전문가이시면서 발달장애를 아주 깊고도 넓게 연구하시면서 컨텐츠도 개발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바쁜 분이라서 오프라인이었으면 모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지 코로나 덕분에 어디 가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고퀄 강의를 오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까지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코비드 덕분에 이 저비용 고효율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많이 바꾸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비슷한데요.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이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 가족들, 이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그런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한 2주 전부터 방역이 단계가 좀 낮춰져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정상 등급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씩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일상이 많이 아직도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봤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특히 이제 성인기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 지적장애, 중복인 경우, 코로나가 아닐 때도 우리 애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코로나가 아닐 때도 이 장애 때문에 혼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특히 오늘은 이제 제가 자폐성 장애에 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중복으로 있을 경우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평소에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일상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발달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또 이제 중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인터벤션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은 지금 그 포스터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자폐인과 성공적인 일상 함께 하기이고요. 우선 이해하셔야 될 거는 특히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가 디서빌리티가 아니고 디스오더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용어로 발달장애 그러면 이제 지적장애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퉁쳐서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영어 표현에서 지적장애는 intellectual disability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자폐는 autism disability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오티즘 스펙트럼 디서빌리티가 아니고 디스오더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뉴로 어티피컬하다고 하는데, 신경학적으로
소리가 좀 작나요? 지금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소리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커졌나요? 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장애라는 말로 번역은 우리말은 똑같지만 지적장애나 자폐나 똑같이 장애로 번역이 되지만 자폐성 장애는 디스오더라는 표현을 쓰고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디스오더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장애는 우리가 디스오더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 공통된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우울장애다, 불안장애다, 강박장애다 할 때 그 장애들이 전부 디스오더. 그래서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공통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디스오더를 쓰거든요.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는 디스오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지적장애는 아주 1차적인 메이저한 장애는 지적 기능이 그러니까 지적 발달, 인지 발달, 커그니티브 디벨롭먼트, 인지 발달의 속도나 양의 차이로 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티즘은 인지 발달의 무슨 속도나 양, 뭐 이런 것만으로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거죠. 이제 오티즘의 경우에는 주로 신경학적인 그 차이에서 질적인 차이입니다. 단순히 발달 속도나 발달이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된 발달의 수준이 양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디스오더를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감각신경의 비전형성이 있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나 의사소통 발달에 이제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행동이라는 거는 이 앞에 감각신경이나 정보 처리 과정이나 언어나 의사소통 발달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각신경의 차이 혹은 어려움, 제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어나 의사소통의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정보 처리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경으로부터 이제 감각의 경우에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자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한다고 하죠. 자극의 정도 혹은 필터링 그래서 강도나 자극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걸 이제 우리 뇌에서 망상체 이 뒤쪽에 망상체에서 그걸 하는데요. 이 망상체에서 외부 자극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필요한 만큼의 자극의 양만 내가 인식한다거나 혹은 걸러낼 건 걸러낸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뇌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성 수준, 그러니까 어라우절이라고 하는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나 많이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과하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이 끊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저희 쪽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쪽에 그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와이파이 무선을 쓰시면 공유기나 이런 거 쓰시면 라우터 쓰시면 좀 가까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인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외부 자극을 똑같은 정도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외부 세계가 감각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둘째 녀석이 있는데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군대 가서 군복무 중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도 휘발유 냄새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스라 그러죠. 가스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바 의외로 가스 냄새, 휘발유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휘발유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유쾌한 냄새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냄새가 불쾌하다고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냄새가 불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냄새만 그런 게 아니고요. 후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이제 이 감각 통합이나 이 감각신경에서 얘기하는 감각이 오감 말고 또 있거든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말고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몸이 중력을 느끼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죠.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제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몸의 이제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을 느끼는 전정 감각, 우리 귀 속에 있는 그 감각도 따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정 감각, 고유수용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 감각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춥다 그러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빛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빛이나 색깔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냄새든 뭐든 다 그렇고요. 이런 차이가 보통 사람들도 다 있지만 오티즘 스펙트럼이 있을 경우에 많은 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질적으로 다른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광등 불빛 정도의 그 빛의 세기가, 우리가 후레쉬를, 불빛을 직접 눈에다 비추면 굉장히 눈부시잖아요. 눈에다 직접. 그 정도로 헤드라이트를 눈에다 직접 비추는 것만큼 형광등을 눈부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폐 아이나 어떤 자폐인. 그리고 특정 냄새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지만 이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냄새가 커피 냄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폐성 장애가 미친 영향이 감각신경에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그 냄새가 너무 불쾌하거나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추첨을 해가지고 그 당첨되신 분한테 온라인 강의를 제가 무료로 열어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 이 감각신경에 관한 부분에 관한 강의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게, 이게 다른 것보다 언어, 무슨 의사소통, 그 다음에 뭐 행동 분석 이런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공부를 하기가.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그러니까 앞에는 언어라고 앞 슬라이드에 있었고 지금은 의사소통이죠. 언어는 뇌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 있으면 다른데 아무 장애도 없고 손상이 없더라도 언어에만 손상이 있는 경우 있죠. 이거 실어증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추신경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뇌 기능이죠. 그런데 언어 기능에 손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언어가 습득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넘버벌이 되는 경우까지 있죠. 넘버벌이거나 넘버벌은 아니지만 언어를 습득하더라도 언어의 여러 측면이 있죠. 근데 언어 습득이 잘 돼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언어 습득이 잘 됐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대부분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articulation, 그러니까 조음, 발음이나 어휘의 개념 기억하는 거, 어휘 학습이죠. 이런 정도는 많이 습득을 하고 있지만 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느냐 아니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라고 해도 사실은 내가 발음상의 문제도 없고 단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문장 수준까지 문법을 다 익혀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수단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은 이 언어 습득이나 사용 부분보다 여기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넘버벌이든 버벌이든 상관없이 공이 대부분의 이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는 공의 어려움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활동.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정보 처리의 차이,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요거가 사실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보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상이나 무슨 장애나 손상 이전에 차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티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얼마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처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는 일상이나 일과를 수행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해주거나 어렵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서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갖고 더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이 활동을 더 하기 쉽게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원이라고 서포트라고 할 때에 그거는 서포트는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할 때는 본인이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과제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현재의 그 상태 그대로 그 정보 처리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장애든 손상이든 제약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ADHD나 오티즘의 경우에는 교실 활동할 때도 상당히 많은 accommodation 그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건 IP를 이제 특수교사들이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장애 어떤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어커모데이션 전략들을 어떤 주정부에서는 그걸 추천하는 레커멘데이션으로 이런 어커모데이션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쭉 추천하는 기능별로 활동별로 그런 목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자폐인의 어떤 그 차이에 더 적응적으로 바꿔서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쉽게 더 혼자 많은 것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은 바로 이 활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과라고 부르는 루틴이나 활동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수행해 갈 수 있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감각신경의 차이는 대개는 각성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각성 수준이 올라가면 하이퍼센서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더 강한 강도로 더 많은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긴장도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긴장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초보 운전할 때 운전대 잡았을 때의 상태 굉장히 각성이 올라가죠. 긴장하죠. 그렇게 많이 긴장하면 외부의 자극들이 더 많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초보 운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삑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각성이 낮을 때, 안정적일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는 그 물체도 그렇고요.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그래서 하이퍼 센서티브, 과각성 상태라고 우리말로 과각성이라고 하죠. 감각 과민성. 감각 과민성 상태가 되면 지나치게 감각이 예민한 상태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과제나 활동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거는 무시해 가면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죠. 그리고 본인도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너무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고 강하게 압도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도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각 차단이나 감각 방어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행동을 보이게 되죠. 예를 들면 시끄러운 장소, 길거리나 뭐 대형마트, 뭐 이런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귀를 막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이 감각 차단이죠. 감각 방어.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각성일 때 감각이 너무 특정 감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을 때 그게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자극, 그게 뭐가 될지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자극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서 난 너무 좋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강렬하면 그걸 못 잊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계속 느껴지면 그 자극에 대해서는 그 감각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각성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둔한 상태가 되면 하이포센서티브라고 해서 이제 감각 둔감성이죠. 감각 둔감성 상태에 돌입이 되면 답답하겠죠. 잘 안 느껴지니까 외부 자극이 감각이 잘 안 느껴지고 많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 상태는 의식을 못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 뇌가. 그 답답함을 해소해야만 뭔가 시원하고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자극을 강하게 만들어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 특히 감각 추구 행동이 굉장히 흔한 편인데 그게 좋아서 추구를 하든 그걸 더 느끼고 싶어서 추구를 하든 어쨌든 그걸 스티밍이라고 하죠. 스티밍은 굉장히 흔한 행동인데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ADHD나 뭐 학습장애, 지적장애의 경우에도 일부 소수 스티밍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티밍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일단 첫 번째 대전제는 요겁니다. 그냥 둘 수 있으면 그냥 둬라. 이건 제가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둘 수 있으면 그냥 두는 게 본인이 사실은 특히 어릴 때는 뭐 아직 영유아기나 이럴 때는요. 이거를 자기도 왜 이게 자꾸 이런 걸 하게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동기 지나고 청소년기 가면서 자기가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스티밍을 하거나 감각을 추구하거나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각성이 조절이 된다. 신경이 과활성화되는 걸 조절하거나 너무 이제 둔해지는 거를 조금 일깨워주는 조절이 된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고 그거를 자기가 내가 너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조절을 위해서 이 행동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하거나 활동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무료한 시간 이게 길어지면 무료하기 때문에도 또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 추구는 어떤 스티밍은 그 자체가 어떤 신경학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료한 시간이 너무 많다. 하루 생활하는 시간 중에. 그리고 그게 매일 무료한 시간이 뭐 4-5시간씩 아무 일 없이 그냥 매일 보낸다. 그러면 이 스티밍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티밍이라는 것 자체가 신경학적으로 본인한테 뭔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있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냥 둘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밑에 바로 옆에죠. 타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방해가 되는 이제 보컬 스티밍, 입으로 소리를 내는 스티밍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소리를 낼 때 이제 말을 잘하고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노래 한 소절을 딱 잘라갖고 그 한 소절만 계속 입으로 반복해서 스티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못하는 경우에도 말이 아닌 무의미한 발성이나 발화를 가지고 스티밍을 반복해서 만들어내죠. 패턴화된 보컬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이럴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입으로 무슨 소리를 내든 그건 관계없죠.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식당을 가거나 교실에서 무슨 활동하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방해를 주는 거니까 그냥 둘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이것만큼 흔하진 않지만 촉각 자극 추구가 굉장히 많죠. 이 촉각 자극, 텍타일 뭐 이런 거, 햅틱이나 텍타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계속 문지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 경우도 그냥 자기 손 문지르는 거야. 그냥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갖고 문지르고 또 마르면 또 마르면 또 뱉어. 그리고 그 손으로 책상 만지고 물건 만지고 옆에 사람 만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비위생적이니까 이런 경우 그냥 둘 수가 없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경우. 근데 대표적으로는 요 흔한 타입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가 되는 방식이나 비위생적일 경우,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 한해서만 개입을 하면 좋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각 자극을 대체시켜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감각을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본인이 배워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거 입으로 소리를 계속 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실 보컬 스티밍이지만 본인이 필요한 자극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오디오, 사운드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대부분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 실제로 저한테 이제 상담 사례가 들어왔던 경우인데, 교실에서 계속 노래를 그 한 소절만 계속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상담을 특수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자문을 요청하셔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말도 곧잘 하고, 그 읽기 쓰기도 되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조사가 돼서,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부르는 노래, 반복해서 부르는 짤막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를 때 조용한 데서 그거를 한 1분 정도 계속 이 친구가 입으로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이 친구가 소리 낼 때마다 이어폰을 꽂아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보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문을 드렸는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거 제가 카톡으로 자문해 드렸거든요. 메신저로. 근데 저도 안 봤으니까 그 아이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선 2주쯤 있다 연락이 왔는데 교실이 너무 조용해져서 살 것 같다고. 얘가 그냥 놔두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노래 부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꽂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니까 셀프 스티뮬레이션이 줄임말이 스티밍이거든요. 셀프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기 자극. 자기가 자기한테 감각을 주는 거니까. 뭐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슷한 자극을 본인이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다양한 종류의 감각 교구들이 있습니다. 촉각이면 촉각. 침을 발라서 문지르는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약간 보들보들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감각 교구를 계속 문지르거나 만지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뒤에서 다양한 감각 교구 사진을 예로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아마존 같은 데서 센서리 토이나 피젯 토이, 뭐 센서리 오티즘 토이 뭐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백 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아이가 추구하는 요 감각 자극 종류를 관찰해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게 촉각인지 뭐 소리인지 아니면 몸을 이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몸을 흔드는 경우는 이제 이게 고유수용 감각이나 이 전정 감각 추구인데요. 이것도 그냥 둘 수 있으면 그냥 두는 게 좋죠. 그냥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상시에 그리고 감각 다이어트, 이제 센서리 다이어트 활동을 일상적으로 좀 루틴화해서 일과 속에다 좀 집어넣어서 자주 할 수 있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각통합치료라는 게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은 감각통합치료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심하고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고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면 작업치료, OT 하시는 분들, 작업치료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하셔서 활동을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 치료센터나 이런 곳에서. 근데 집에서 일상적으로 일과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그냥 흔히 일과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밝은 빛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형광등이 지금 형광등 보통 사람들 귀에는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아주 가까이 형광등 가까이 귀를 대보면 들리는데 멀리 있어도 들을 정도로 청각이 예민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친구가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거슬리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가 가까이 옆에 붙어서 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냄새를 싫어하는데 엄마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얘를 데리고 카페를 가. 얘는 커피 냄새가 너무 압도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싫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의사 표현이 잘 안 돼. 아직 어려. 5살, 6살이고 아직 버벌이 잘 안 돼. 근데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커피 냄새는 너무 싫어. 근데 엄마는 나를 데리고 자주 카페를 가. 카페 문 앞에서 엄마랑 실갱이를 하게 되겠죠. 얘는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치고. 엄마는 왜 또 난리치냐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 친구 감각 프로파일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센서리 프로파일을 아이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자극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극에 얼마나 불편하거나 좋거나 예민하거나 둔하거나 이게 자극 종류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 작업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 보고서 레포트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작업치료사 분들이에요. 작업치료사 분들은 그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센서리 프로파일을 아이마다 이제 관찰도 하고 부모님하고 평상시에 행동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서 또 부모님이 체크리스트로 체크도 해주고 해서 그걸 분석하는 게 센서리 프로파일입니다. 센서리 프로파일을 아이마다 다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이거는 부모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정확하게 분석한 데이터는 얘가 만약에 유치원에 들어가든 학교 이제 올라가서 입학을 하든 담임 선생님이 바뀌든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 됐든 얘가 만나게 되는 새로 만나게 되는 분들 얘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 주변 사람들은 공유를 하고 있으면 좋죠. 이 친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추구를 하고 뭐 이런 차이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편안함을 느끼느냐, 어떤 자극 상황이 있을 때 좀 안정이 되고 신경이 안정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냐. 이거는요, 평상시에도 이 정보는 주변 어른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좋죠. 왜냐면 이 친구가 불안해 보인다거나 혹은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제 좀 과격해졌을 때 이 친구가 감각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자극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혹은 그런 장소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해요. 컴포트 존. 안전지대. 우리말로 하면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감각적으로 편안한 곳이 안전지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감각적으로 어떤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불편한 감각이 적거나 없는 곳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주든 그런 장소를 찾아서 그 비슷한 장소를 찾아서 이 친구가 너무 흥분해 있거나 과격해졌을 때 그곳에서 잠깐 쉬게 하든 사실은 보통 자폐가 아니더라도 남자 아이들 Y 염색체를 가진 그다음에 아직 어린 발달 시기에 있는 어린 남자 아이들은요 대부분 감각적으로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여자 아이들보다. 그래서 꼬맹이들 보면 4, 5살짜리 이런 남자 아이들 보면요 무슨 폐타이어 같은 데 구멍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무슨 종이 박스 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여자아이들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감각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자극도 적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성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이다.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좀 조절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럼 이 성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뭐 침낭을 큰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하든 아니면 요즘 1인용 텐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 있을 수 있는 텐트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 거실 같은 데다 놓을 수 있는 1인용 조그만 텐트인데 안에 들어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구해서 놔뒀다가 좀 불안해지거나 좀 과격해지거나 불안정했을 때 또 긴장도가 올라갔을 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이나 물건이나 가지고 들어가서 잠깐씩 쉬었다 나오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감각이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어떤 경우에 감각 처리 장애, 이제 SPD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Sensory Processing Disorder, 이게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경우, 이거 자폐가 아니더라도 이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자폐나 SPD의 경우에 이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 그 예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작업 치료 하시는 분들이 만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금 전체 강의 슬라이드는 PDF 파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감각 교구 예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압박조끼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꽉 조여서 대개는 아주 흥분 상태에서 응급처치로 너무 흥분해 있을 때 감각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고 너무 힘들어 했을 때는 꽉 껴안아주는 몸 전체가 눌리는 느낌을 주면은 효과가 안정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안아주는 거 말고 이렇게 평상시에 저쪽 조끼를 꽉 조이게 이렇게 해주는 조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 촉각 교구들이 여기 중간쯤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무슨 블록같이 생겼는데 이게 고무입니다. 고무인데 입으로 이렇게 물 수 있는 거예요. 뜯어지지는 않고 찔겨서 이제 구강 자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팔찌 형태로 이렇게. 이분 저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보신 분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거 소리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Is kinetic sand. Now we use one of these trays often because it helps to contain the mess. Even though kinetic sand is not very messy, it still can, fall on the floor, get stuck in the cracks in the tables, that kind of thing. But love kinetic sand. Now, there's a couple different styles of that. One of our favorite is by Mad Matter. 지금 먹으려 그러죠. 손으로 가지고 노는. Mad Matter is just a different texture than traditional kinetic sand. It's not quite as gritty, so it has a little bit different sensory input. So if you have a child that maybe don't like the sand feel, they'll probably like this Mad Matter. Now I will link everything down in the video description on our affiliate link if you want to check it out. These all make great gift ideas, some stocking stuffers, Easter baskets. We have Easter coming up in just a few months, so all of them are great gift ideas. All right, you want to try something else? Now another one top of our list, one that they don't have that residue. That stuff. Fidget bands. The kids that like to flip the pens and twist their pencils. That thing for kids that benefit from this stuff. You want to check that one out? You don't really mess with that one. 교육활동처럼. She likes to wiggle stuff. It's kind of like keys. She likes to wiggle. You're into this putty, aren't you? You want to check out this putty? Good pull. Then the slime is. Can I have that back though? Yeah, we're not putting it in our. 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이게 재밌는 게 있어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t also helps the parents to maintain their insanity. 부모님들도 힘들고 정신없고 막 이럴 때는 부모님들도 저런 거 해보시면 감각추구나 감각교구 해보시면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예민해 있고 너무 흥분해 있거나 긴장해 있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좀 특히 감각적으로 그러면 정신없고 그러면 이런 거 해보시면 부모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의 차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그리고 중요한 것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센트럴 코헤어런스인데 이거는 중앙응집성이라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자료가 보이시죠? 그림.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자폐성 장애가 아닌 경우라면, 자폐 스펙트럼이 없다면 뉴로티피칼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신경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죠. 사람 얼굴 혹은 여자 얼굴, 그냥 얼굴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뉴로 어티피컬한,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비전형적인 자폐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그림을 멀리서 이렇게 화면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얼굴이라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실제로 제가 자녀분을 같이 데리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거든요. 성인기 청년들도 있고 자폐 청년들도 있고. 근데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물어봐요. 앞에 이제 빔 프로젝터로 강의할 때 그렇게 하니까
큰 TV나 여기서 저 화면에 있는 그림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계속.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 가까이 가서 이 그림 중에서 코 부분 있죠. 이 그림에서 코 부분은 뭡니까? 나비죠. 코 부분은 나비로 돼 있죠. 이 부분을 딱 짚으면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다 대답 나와요. 나비. 그다음 입 부분을 딱 짚으면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꽃잎, 뭐 나뭇잎, 꽃, 잎사귀, 줄기, 꽃봉오리 이런 대답은 다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멀리서 저 그림 뭐예요? 그러면 얼굴이란 대답은 다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중앙응집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거는 우리 모두 전형적인 신경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보면 코 부분에 나비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얼굴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지각할 때 그렇거든요. 이 특성을 중앙응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중앙응집성에 장애가 있거나 취약하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큰 그림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서 나비 따로 보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디테일은 다 보인단 말이야. 나비도 보이고 꽃잎도 보이고 저 눈 쪽으로 보면 그 잎사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보이고 다 보이는데 큰 그림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디테일과 디테일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얼굴이라는 형태가. 그 위치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배치. 이게 지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각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고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적인 정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청각적인 정보 중에서 이 센트럴 코헤런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엄마가 지금 동생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막 하고 얼굴 좀 벌게졌어. 동생한테 뭐라고 막 말을 해. 그러면 엄마 목소리나 표정을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엄마 지금 엄청 열받았나 보다. 제가 뭐 사고 쳤나? 이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센트럴 코헤런스에 문제가 없을 때는 파악이 되는데 자폐 친구들은 그게 파악이 안 되죠. 따로따로 디테일만 이제 들어오니까. 엄마 목소리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그거 따로 지각이 되는 거고 그 목소리의 억양도 변화가 있고 크기도 변화가 있고 그 말을 할 때 표정도 변화가 있고 또 제스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파악이 되는 겁니까? 분위기. 엄마 지금 기분이 어떻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다. 뭐 이런 거. 물론 이게 100% 완전히 다 결함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도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이게 차이가 좀 큽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이 중앙응집성이 제일 많이 필요한 상황은 어느 상황일까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지금 분위기에 맞게 적절히 그걸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 대신 반대로 큰 그림을 못 보는 대신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끗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본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걸 기억하는 기억력도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강점하고 약점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디테일에 강한 거죠. 그게 청각적인 정보나 시각적인 정보, 주로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는 그걸로 인지를 하는데, 디테일한 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6살, 7살도 안 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아직 글자도 잘 모르고 말도 못 하는데, 신기하게 엄마 스마트폰 갖다가 막 눌러보더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뭐, 동요, 뽀로로, 비디오, 만화, 애니메이션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서 그냥 보고 있어요.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글자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친구들한테는 그 화면의 디테일한 부분을 기억하는 기억력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콘과 무슨 화면상에 링크가 걸린 글자나 이거를 한 대여섯 번 눌러갖고 뭐가 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강의 들으시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닫아버렸어. 근데 내가 그걸 똑같은 걸 다시 찾을 때 저장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못 찾으시죠. 5번, 6번 눌러서 들어갔으니까, 링크를. 근데 자폐 친구들 중에 이게 한두 번만 눌러보고 그 경로를,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 경로를 금방 기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카메라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정보, 통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하철, 서울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거든요. 9호선 역을 통째로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자폐 친구들이 굉장히 강한 게 그런 것들이죠. 사실적인 정보, 통계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보이고, 그리고 비주얼 러너라고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학습하는 학습자, 이 학습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대부분 학습 스타일이 나는 어느 게 좀 더 편해. 어떤 분들은 계속 쓰면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듣는 거, 그 다음 어떤 분들은 보는 거. 이런 게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대부분은 비주얼 러너. 시각적인 학습자라고 불리우니까 이게 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강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큰 그림을 보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게 정보를 시리얼하게 처리하면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면 괜찮은데 이제 시퀀셜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2개, 3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제에서는 어렵다 이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오프에서 강의 들을 때보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강의하는 강사도 더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요. 더 많은 정보를 내가 동시에 처리해야 돼요. 화면 볼 때도 여기 화면 봐야 되는지 저기 화면 봐야 되는지 소리도 또 자료도 보고 강사도 보고 필요하면 필기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오프라인보다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하거든요. 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줌이나 이런 걸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오프라인 할 때보다 더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자폐 친구들이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받아쓰기를 한다. 선생님이 단어를 불러주는데 그 철자에 맞게 내가 써야 된다. 그런 과제를 할 때 받아쓰기를 할 때 이 자폐 친구들이 글자를 외우는 게 어려서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혹은 아직 글자를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글자를 아는 글자인데도 받아쓰기를 점수를 낮게 받아오는 친구들 중에 ADHD도 그렇지만 자폐의 경우 동시에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가 없는 친구들하고 같은 속도로 받아쓰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내가 쓰고 있는데 쓰는 동안은 못 들어. 쓰는 동안은 못 듣는데 이미 한 절반쯤 썼을 때 다음 단어를 선생님이 말을 해. 그럼 그 다음 단어는 못 듣고 이거 쓰느라고 못 듣게 되죠. 이거 받아쓰기 과제를 조금 하다 보면 아이들은 되게 그게 익숙해지면 쓰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말한 거 바로 다음 거 정도는 들으면서 써요. 그래야 다음 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자폐 친구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무슨 과제를 주거나 뭔가를 지시하거나 무언가를 따라하도록 하거나 설명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동시에 두세 가지 정보가 처리돼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제나 정보를 동시에 주면서 빨리 지시하거나 요구하면 놓치는 정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되죠. 내가 준 정보가 얘가 지금 이해가 됐는지. 그럼 그 다음에 이해가 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 거 요구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 거 요구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속도로 과제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갖게 되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가 있을 때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특성의 차이를, 이게 주로 정보 처리의 차이죠. 정보 처리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 방법.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TEACH라는 모델은 사실은 이 방법, 이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TEACH. TEACCH입니다. 그거를 제가 굉장히 TEACH하고 저 응용행동분석 ABI하고 TEACH는요, 이 자폐인의 이런 특성이 잘 맞는 접근법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슬라이드 한 장에다가. 그래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작게 쪼개갖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항상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과제나 활동을,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어. 이 아이가 지금 12살이야. 12살이면 혼자서 자기가 시리얼, 아침에 시리얼 같은 건 우유에 말아먹고 가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2살이면. 근데 아직 그걸 잘 못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주거나 연습을 시키거나 혼자 하기 쉽게 만들 거냐. 그럴 때 원칙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말로 설명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은 제일 어려워요. 왜요? 비주얼 러너라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정보는 굉장히 잘 기억한다 그랬는데 말은 안 보이거든요. 내가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얘한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거냐.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non-verbal prompting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작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응용행동 분석이나 이쪽에서는 과제 분석이라고 부르죠. 태스크 애널리시스. 자, 시리얼을 내가 혼자 꺼내서 시리얼을 먹는다. 제가 시리얼 했더니 아이폰이 울렸어요. 시리라고 부른 줄 알고 아이폰이 깨어났네요. 자, 그러면 시리얼을 먹기, 이게 과제죠. 과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과제 분석은요, 작게 나눠서 순서대로 쭉 그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시리얼 혼자 꺼내 먹기, 아침에 시리얼 먹기. 1단계 찬장에서 시리얼 박스를 꺼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전혀 못해. 이 중에 일부분도 전혀 못해. 아예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더 잘게 쪼개야 돼요. 찬장에서 시리얼 꺼낸다?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들어있는 찬장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싱크대의 맨 오른쪽 위쪽 찬장 문을 연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쪼갠다면.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싱크대, 아니죠. 찬장 문을 연다. 시리얼 상자를 꺼낸다. 테이블 위에 놓는다. 냉장고 문을 연다. 우유병을 꺼낸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 쭉 써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과제를. 그걸 과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작게 나눠서 항상 같은 순서와 방법, 요걸 만들기 위해서 과제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아이가 혼자 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합니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지금 나눴다고 칠게요. 시리얼 먹기를. 그럼 1단계 찬장문을 열기였죠. 찬장문 여는 거를 아버님들 하라고 그러고 어머님이 폰으로 찍든가, 아니면 엄마가 하고 아빠가 폰으로 찍든가. 찍어요. 1단계 한 컷 찍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상자, 시리얼 상자 놓는 거 찍고, 이렇게 해서 10단계로 나눴으니까 10장의 사진이 나오면 이렇게 손 한 2마디 정도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출력하셔서 코팅하셔서 뒤에 찍찍이 벨크로 붙여갖고 냉장고 문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죠. 10단계, 10단계로 나눴으니까 10장이 쫙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집에 냉장고에. 대부분의 집에 냉장고에는 이런 게 안 붙어 있고, 무슨 피자집 전화번호, 중국집 전화번호 이 스티커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집이죠.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이 닦는 순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화장실 세면대 위쪽 거울이 보통 있잖아요. 거울 밑에 보면 손 씻기, 이 닦기 정도는 과제 분석이 돼서 그림이든 사진이든 7단계든 6단계든 쭉 붙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손 씻기 어디 포스터 보고 그거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손 씻는 거를. 왜요? 이게 있고 처음부터 얘한테 가르쳐 줄 때 그림을 하나씩 사진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짚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하도록 하게 되면요. 나중에 엄마가 옆에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 응용행동분석 ABA에서도 저 프롬프팅 부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책에도. 프롬프팅을 사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프롬프팅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프롬프팅을 주는 이유는,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옆에 사람이 프롬프팅을 안 해줘도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말로만 하면 언제까지 이 친구가 말로 듣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옆에 프롬프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그래서 그 오른쪽에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구조를 좀 바꾸는 거죠. 과제 수행 조건을 바꾼다 이거죠. 자, 소변 봤을 때 화장실에서 특히 여자아이나 여성이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았을 때는 휴지를 두들두들 말아서 이만큼 쓸 게 아니고 소변을 본 거니까 세 칸만 잘랐어야 돼. 근데 세 칸을 세기도 어렵고 세 칸이란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칸쯤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화살표를 역방향으로 해서 붙여놨죠. 그리고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영어로 써 있는 거지만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칩니까? 소변 볼 때는 휴지를 여기 분홍색, 핑크색 화살표 있는 데까지 쭉 내렸다가 여기서 잘라서 쓰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은 냉장고에 뭐를 집어넣을 때 엄마가 장을 보고 왔어. 마트에서 사온 거를 집어넣을 때 네가 냉장고에 한번 정리해봐. 그럴 때 어느 자리에 뭘 넣어야 될지. 그거를 냉장고에 미리 붙여놓은 거죠. 사진으로. 그럼 저거 보고 아 이거는 저기다 놓고 이건 저기다 놓고. 이 방법이 이제 소위 비주얼 서포트,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인스트럭션 혹은 구조화된 환경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이거를 주로 많이 이제 강조하는 접근법이 teach입니다. 물론 ABA나 프롬프팅이나 이게 섞여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혼자 밥 차려 먹을 때 쟁반에다가 네가 요 정도는 갖다가 놓고 들고 가서 먹어. 밥은 왼쪽에 있고 이 친구가 저 정도 글자는 알아보는 친구인데 지금 지적장애 청년 이건 자폐가 아니고 지적장애 청년한테 저랑 같이 일하는 정진 선생님 저희 연구소에 그 BCBA 응용행동 분석 전문가이신 BCBA이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정진 선생님 아드님이 지적장애 청년이에요. 아드님한테 쓰고 계신 방법이에요. 이 티치라는 접근법은 원래 자폐 오티즘만이 아니고 지적장애나 관련 장애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스처를 많이 쓰시면 좋겠다. 특히 요즘같이 집에 부모님하고 자녀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죠. 코비드 때문에.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서로 스트레스가 쌓일 확률은 높죠.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좀 스트레스를 줄이시려면요. 말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말을 줄이고 당사자도 말을 본인이 많이 하게 이렇게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만 딱 말을 하고 나머지 하루 종일 중에 말로 뭘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 활동에 국한해서만 말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 말을 최대한 줄이시고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거나 바디 랭귀지를 많이 하시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실 겁니다. 이제 가리키는 것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것도 말 대신 가리키는 걸로만 하는 경우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가리키는 거, 사람을 가리키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 문화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왼쪽 위에 거, 요 왼쪽 위에 거 요거는 손 씻는 과제를 분석해서 비주얼 서포트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쇼핑하러 갈 때 쇼핑 리스트를 요 왼쪽 밑에 그림은요. 이 사진은 미국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마트에서 주로 파는 장 볼 때 파는 것들을 이 그림까지 다 제작을 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이 판까지 해서 팔고 있는 걸 제가 쇼핑몰에 가서 사진을 캡처해 갖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과 스케줄이죠. 가운데의 사진은 스케줄이나 해야 될 행동들 종류를 비주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수건거리 위에 보시면 수건이 사실은 좀 젖은 수건은요 이렇게 구겨지게 접혀지게 널어놓으면 잘 안 말라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 그 중년 남자 사람들도 꼭 이거를 이렇게 접어갖고 널어놔 자기가 쓰고선 쫙 펴놔야 잘 마르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아저씨들도 이거를 알면서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그 지적장애 청년, 제가 자주 만나는 그 청년 집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위에 거 보고 저렇게 걸면 X고 오른쪽처럼 펴서 넣으면 O다. 이거는 그 집의 아버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비주얼 서포트 같아요. 자기 양말도 못 찾고 속옷도 못 찾는 분들 많잖아요. 아버님들도. 그러면 양말 들어있는 서랍장에 양말 그림 붙여주세요. 그리고 속옷 서랍장에 속옷 그림 붙여놓고 거기다 붙여놓고요. 대개 아이들이 혼자 자기 양말이나 속옷을 찾게 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렇게 붙여놓고요. 같은 그림을 얘 방의 문에 요 지금 쇼핑 리스트처럼 파일 같은 데다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같은 그림을 옷 종류대로 한 대여섯 개 쫙 붙여놔요. 그리고 너가 혼자 찾고 싶으면 어딘지 잘 모르면 내가 갖고 있는 요 판에 붙어있는 보드에 있는 그림 중에 양말 그림을 띄어요. 그거랑 똑같은 게 어디 붙어있어요 지금? 서랍에 이미 붙어있어 같은 게. 그럼 가서 서랍 옆에다가 똑같은 그림 찾아서 붙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놔요. 이거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하나는 고정돼 있고. 붙이면 같은 그림 두 개 되죠. 매칭 시킨 다음에 열면 거기에 양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속옷 그림 하면 속옷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티치에서 교실의 교구를 자기 물건이나 교구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서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할 건지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 티치 훈련을 받은 이 특수교사분들은. 그 다음에 또 이 비주얼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스케줄이죠. 왼쪽 거는 교실에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비주얼이 아니고 이거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물을 이거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크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은 간식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 천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얼굴 닦는 거죠. 간식 다 먹고 입 닦으라면 이거죠. 냅킨 같은 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가서 입 닦아야 된다. 칫솔 붙어 있죠. 이게 실물로 하는 경우 있고요. 실물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비주얼 스케줄을 할 때 실물로 할 때 실물은 다 다르잖아요. 그 사용하는 물건이 그 집마다 좀씩 다르고 또 교실마다 좀씩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실물이면서 약간 모형처럼 만들어서 이걸 표준화해서 어떤 지역이든 똑같은 형태의 실물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그 사진 자료를 봤더니 모형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표준화하면 이제 조금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그냥 스케줄을 요거는 이제 심볼 그 PCS 심볼로 보드메이커나 이런 걸로 쭉 루틴하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교실에서 쓰는
예죠. 자, 요 친구 제키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나 유튜브 채널 주소나 이걸 다 정리해놨는데요. The big goal this year was to work on hygiene. And for the last 5 months, we have been working on different areas, such as hand washing, soap. I mean, today she wasn't focused. I had to prompt her a lot, get her back on task, and give her more signs than I usually have to do. Start again. We want them to understand the passing of time because timing is important with hand washing. And the time tracker is green light, yellow light, red light. And when the light turns red, that's her cue to turn the water off and dry her hands. I'm Kathleen Johnston. I'm the Staff Development Curriculum Specialist for the residential program for the Maryland School for the Blind. Approximately 30% of our population is autistic blind. So we implemented the time tracker, and then Jackie does the rest. That's great. That's a huge improvement. And the occupational therapists have worked hard with the residential staff to really look at each individual student and what kind of routine is going to work best for them. When we started, she needed a model, possibly to continue to wash. Okay. But now I would put her at an independent or possibly just needing a sign prompt. She made her snack today. It was a soft pretzel, and then she got her plate out of the cabinet herself, put everything together and put it in the microwave for 30 seconds. So cooking has always been one of her favorite things to do. Okay. We're gonna wash hands again. And once she learns something, she doesn't forget. So once she picks up a skill, then she's got it. Soap. We're finding that putting the right structure in place, having the right materials, having the right environment, having the right cues, all of that is making a huge difference. Time's up! I don't know where she's going to go. I don't know how much we're going to be able to, help her move forward. But we obviously want as much for her, as she can achieve. Where am I going? Jackie definitely wants to be independent. Get her back on task. 이 친구가 지금 지적장애 무발화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시력도 약간 저시력이에요. 시력이 좀 약해서 좀 보는 것도 이렇게 가까이서 좀 봐야 되는 친구인데 이 영상은 제가 처음 본 건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씻기를 이 친구가 5개월째 거의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과제 분석한 표가 있었고 거기에 과제 분석을 1단계부터 쫙 나눠놨고요.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프롬프팅을 지금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올린다. 올려서 물 나오게. 그게 1단계였고 그 다음에 손을 물 나오는 밑에다 갖다 댄다. 이렇게 쭉 해서 한 30단계도 넘게 돼 있어요. 손 씻기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지금 옆에 표 옆에 보시면요. I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VS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롬프팅을 현재 이 친구는 1, 2단계 정도는 이미 몇 개월 동안 해서 혼자 인디펜던스 I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I로 바꿔서 체크가 되고요. 어떤 때는 혼자 할 때도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지시를 하거나 아까 중간에 이제 비누할 때 쏙 하면서 말 딱 짧게 쏙 한마디만 하고 손가락으로 물비누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프롬프팅을 제스처럴 프롬프팅을 줬으니까 그 표에다가 옆에다가 비누 찾아서 누르는 단계에서는 비주얼 아니죠. 프롬프팅을 제스처럴 프롬프팅을 했다고 약자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체크해서 5개월이 왔고 지금은 지금 이 영상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뭐를 주력하고 있느냐. 손 씻는 방법 절차는 이제 다 익혔어요. 혼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순서로 하는 건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힌트를 줘도 거의 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중간에 타임 트래커 보셨죠? 신호등 체계로 불빛 나오는 거는 이 친구가 손을 비누칠을 한 다음에 헹궈야 되는데 하염없이 계속 하고 있어. 1분이고 2분이고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이 비누칠을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헹구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적인 감각이 조금 지금 없어서 그거를 아까 그 타임 트래커로 이 순간 저시력이니까 저런 불빛이 초록 불빛 10초, 뭐 노란 불빛 20초, 빨간 불빛 10초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는 걸 하면 이제 노란 불빛으로 딱 올라가 초록 불빛에서 시작을 해서 노란 불빛이 딱 올라가서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헹구는 거죠. 그리고 빨간 불빛이 딱 올라가면서 아까 소리가 났었죠. 소리가 나면 물 잠그고 닦는 거죠, 수건에. 이렇게 이제 비주얼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 영상에서 루틴, 태스크 어널리시스, 프롬프트, 비주얼 서포트가 다 나와요, 이 영상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좀 연배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 작업치료사고 젊은 여성분이 우리식으로 하면 생활재활교사, 생활지도교사 뭐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이 학교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드리면 그 당사자, 발달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혼돈을 최소화하고 혼돈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상, 뭐 과제, 학교 과제도 마찬가지고 일상, 과제, 활동 다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 구조화된 방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계와 규칙과 기대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은 뭐고 또 상사나 동료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기대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이들이면 그 아이들 어린 나이에 맞는 또 그 나이에 맞는 기대가 있고 이제 여기서 기대 그러면 이제 behavior expectation 기대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지금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냐 어떤 행동을 지금 이 순간에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언제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걸 다 경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과제를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거나 교실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사회적 규범과 연결이 되어 있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혹은 어른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곳은 예를 들면 극장이니까 뭐 식당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규칙이 뭐고 기대 행동이 뭐고 어느 정도 행동의 범위를 내가 경계로 인식해야 되느냐. 이거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똑같은데 이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스스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통 조금만 크면 아이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발달장애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어려워요. 이걸 보이도록 해주는 거.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자폐성 장애 특성을 갖고 있든 지적장애든 상관없이 그 당사자가 아이든 어른이든 아이면 아이 나이에 맞게 어른이면 어른 그 나이에 맞게 이해 가능하고 볼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한 경계와 규칙과 기대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 가능하고 보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인식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핵심이죠. 지금 강의 시간이 1시간 20분쯤 됐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제가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각신경 강의는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채팅창에 그 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 주소를 imgo.kr입니다.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감각 다이어트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주 쉽게 퉁쳐서 말씀드리면, 감각신경의 예민함이나 둔감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활동들을 말하죠. 다이어트 그러면 우리는 살을 뺀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다이어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소화시켜서 적정한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감각신경도 마찬가지죠. 감각신경도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고 과민하고 또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 약간 둔하게 만들어줘서 그다음에 또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못 느끼거나 둔하면 그걸 좀 일깨워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강의 자료가 그건 따로 있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조그마한 미끄럼틀, 애기들 같으면 이제 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년 전기 아이들 같으면 집에서 미끄럼틀 같은 거를 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그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고유수용 감각이나 전정 감각, 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다. 뭐 제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든다거나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친구들도 있죠. 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친구들은 무슨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면서 몸을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시면. 예를 들면 물건을 옮기게 시키는 거. 물건 옮기는 것도 일종의 감각 활동입니다. 감각 통합 활동, 감각 다이어트 활동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옮길까? 근데 가벼운 거 그냥 혼자 이렇게 들 수 있는 이 정도의 물건은요, 소용이 없고, 이렇게 두 손으로 조금 묵직하게 무거워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거. 이걸 해서 뭐 책장에 이 책 5권 갖다 옮겨놔, 꽂아놔,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감각 다이어트라는 말은 감각신경을 적정한 수준으로 그 예민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고요.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말로 검색하실 때 뭐 감각시기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감각 다이어트라고 저는 하는데 꼭 다이어트도 번역을 해야 되나요? 검색을 우리말로 해보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 핀트레스트나 구글에서 센서리 다이어트 이런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티밍과 틱은 어떻게 틱은요. 스티밍은 자기가 그거를 자기 감각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감각의 즐거움을 느끼든 답답한 걸 끌어올리든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예민한 거를 좀 끌어내리든 자기가 하는 거죠. 틱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틱은 신경학적인 운동장애라고 불러요. 운동장애. 이 DSM 같은 데 보시면 정확한 명칭이 운동장애예요. 내가 원치 않는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틱 장애까지는 아니고 틱 있는 분들이 종종 있죠. 눈을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고개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티밍은 자기 자극 혹은 감각 추구, 감각 방어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틱은 외부 환경이나 자극 조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마치 그 발작적으로 우리 뇌전증처럼 전기 신호가 자동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듯이 발작적으로 그냥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불안한 심리나 긴장도가 올라가면 이게 더 심해지죠. 틱이. 그래서 틱은 되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틱은 불안도가 높아지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100%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틱 장애를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도 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이런 것도 하지만요. 불안 때문에 틱이 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어릴 때 틱이 생기면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틱은 일상생활에 저해가 될 정도의 형태, 운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코를 킁킁 대는 틱도 있을 수 있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종종 그냥 비장애인 어른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 정도면 일상생활을 저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심각하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동의 형태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제 처조카가 어렸을 때 지금 그 친구도 20대 청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때 틱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누나를 굴리는 틱이 생겼어요. 다른 장애 없는 친구인데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학교 교실에서 얘기하다가도 누나를 계속 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로 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데 이제 저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게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각과 관련된 활동은요, 그 ABA나 뭐 치료센터 말고도 자료 찾아보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집 밖에 공원이든 어디든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물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감각교구 살 수도 있지만요, DIY로 만드시는 것도 많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아이의 감각의 어떤 특이성이나 예민성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거기에 맞는 교구로 이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침으로 손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제가 만든 자료에 이런 게 다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요 지금 요거랑 제가 좀 잘라 볼게요. 요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용 실리콘 같은 거. 그래서 보들보들하고 그런데 저렇게 팔찌 형태도 있고요. 그냥 털뭉치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실리콘으로 된 게. 그것도 크기도 다양하고요. 조그만 거, 뭐 큰 거,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좀 길쭉한 것도 있고. 근데 실리콘이라서 이걸 만지작 주물주물하면 침 발라서 문지를 때는 조금 비슷한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흔하게 특히 청소년기까지도 이거를 계속 자기가 주머니에 액세서리처럼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그냥 이걸 주물고 던지고 받고 뭐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자기 감각신경 조절하는 친구들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 많습니다. 자폐 친구들이 자기 잠바 주머니나 가방에 서너 개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걸로. 네,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리에 예민한데 소리에 아직도 예민하다고 말씀하신 분 계신데 소리에 예민할 때 보통 자기가 청각이 너무 지금 힘들 때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 헤드폰 같은 거 있죠. 요것도 아마존에서 노이즈 캔슬링 그 뭐죠? 이어 플러그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 때나 쓰는 걸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계속 쓰고 있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그 순간에는 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무슨 점심시간이나 혹은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끼고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훈련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게 저의 경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끝까지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짓고 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일이 많을수록 이거는 감각 추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인지적 갈등, cognitive conflict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사실은 명쾌하게 실제로 정답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거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 정도만 느낄 수 있으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그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 불안하죠. 솔직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요. 예민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도 싫어하고 많이 가보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보면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경험하도록 어릴 때부터 뭐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를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경험을 부모님이 본인 나이 또래,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면 아이가 10살이다 그러면 최소한 부모님들은 40살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40대 문화나 활동 속에 애를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얘가 10살이면 10살 아이들한테 맞는 활동을 찾아서 부모님이 거기를 쫓아다니시는 게 맞는 건데, 가끔 보면 이제 성인이 특히 20대 초반이 되면은 그 20대들의 문화 속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대면 부모님들은 대개 50대잖아요. 근데 50대 문화에 더 익숙해요. 우리나라 발달장애 청년들이 더 그런데 부모님들이 20대 그걸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또 좀 그런 쪽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 애랑 나는 세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10대든 20대든 부모님하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분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는 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임 모래, 말을 못하니 무엇을 원하는지 아픈 것. 이거는 의사소통은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닌데, 이건 팩스나 AAC 쪽 전문가, 그 SLP 분들이나 언어치료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라임 모래 비누 거품 많이 쓰고 계신다고요. 네. 다른 것도 좀 써보십시오. 액체 괴물 이런 거, 액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을 모아서 뱉는다 그랬는데요. 이런 친구들 종종 있습니다. 침을 모아서 뱉는 친구들. 이게 굉장히 좀, 이거는 작업치료사나 감각 그 전문가분하고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친구가 추구하는 감각이 침을 모아서 뱉을 때, 우리가 입 안에 침을 모아갖고 고여있게 만든 다음에 뱉을 때, 그 뱉는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의 감각을 추구하는 건지, 입에 침을 모아놓고 있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면 일단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그 자문을 드렸던 경우 케이스의 친구한테는 지금 어린 아이들용 마우스피스가 있거든요. 마우스피스나 그다음에 껌 대신 이게 풍선껌처럼 계속 씹을 수 있는 감각교구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건데, 그 풍선껌은 씹고 버리는 건데, 이거 그냥 안 버리고 계속 씹는 거, 마우스피스. 어쨌든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데, 트라이 하기 전에는 먼저 정확하게 조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 침을 뱉을 때 어떤 감각을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건지, 입에서 뱉어지는 순간에 이 혓바닥이나 입술의 그 감각인지, 안에 고여있는 그것도 모아놓고 있는 것도 추구하는 건지 등등을, 이것도 그 감각 전문가분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머더릿 오티즘인 초등학교 들어가서 완치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오티즘은 질환이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요. 장애입니다. 장애는 그걸 갖고 있는 상태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든 어려움이 있든, 고등학교가 아직은 조금 더 발달하실 시기고요. 그거는 최대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오티스틱한 그런 특성은 그
갖고 있는 정체성, 개성, 그리고 차이. 그래서 제가 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걸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차이를 가지고도 일상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압학 아이가 성기가 어디에 닿았을 때 느끼는 감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쩍 놀다가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이라고 하셨는데 모퉁이 같은 데다가 중요 부위를 비빈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몇 살이냐도 이 경우에는 좀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감각 추구인 건지 이런 차이는 나이에 따라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성적인 어떤 그런 감각, 아니 성적인 쾌감을 위한 거 5살이시군요. 5살이면 성적인 쾌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감각 추구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앞에 이제 이런 감각 교구도 사용도 하고 다 필요한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느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활동할 때는 안 된다. 그리고 너가 방에서 혼자 있을 때는 허용이 된다라든가 혹은 뭐 이런 정도의 규칙을 가리키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될 건데요. 지금 5살이라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살 될 때까지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고 시각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네가 바지에 손을 넣는 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안 돼. 라든지 그리고 거기 중요 부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위인지 엉덩이가 중요 부위일 수 있나요? 있죠. 엉덩이에다 손을 집어넣으니까 바지 속으로 그거를 만약에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모님들도 이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중요 부위가 어딘지 간지러워서 긁더라도 내가 성기 부분을 긁는 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참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걸 청소년기까지 안 가르치시다가 사춘기 돼 갖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적 쾌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일부러 자위를 하는 정도까지 가는데 그전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중요 부위고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지를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구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과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하고 스킨십은요. 제가 볼 때 10대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큰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오픈된 스피커의 큰 소리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헤드폰 사용을 어떤 장소에서 헤드폰을 쓰고 내가 하는 소리를 듣도록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새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건 지금 질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질문이 끝없네. 자, 새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장애가 아니어도 지금 이 새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이 친구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장애가 없는 아이들 중에도 어때 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강아지나 새 같은 거 기겁을 하고. 근데 이게 포비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포비아가 있는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좀 적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둔감해지도록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의도적으로 너무 무섭게 놀라게 하면 안 되고요. 강아지나 새를 거리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세월이.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보면 어른이 되면서는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그걸 굳이 무서워하는 걸 억지로 친해지게 만드실 것까지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서우면 그냥 피해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혹은 내가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다 그러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숨어 있거나 얼어붙어서 꼼짝 안 하고 내가 있든가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요. 손톱 물어뜯는 거는 감각 추구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지금 군대 가 있는 둘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다 물어뜯어서 손톱이 자라나서 깎을 정도로 자라난 적이 없어요. 지금 22살인데. 장애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답변해드리면 시간이, 제가 그러면 조금 스킵을 해서 골라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를 무서워해서 화장실을 가기 어렵다. 이거는 이어플러그나 소리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그거를 좀 화장실 들어갈 때는 끼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어커머데이션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고요. 손에 묻는 걸 싫어하는 에서 묻지 않는 모래 쌀 플레이 정도로 감각놀이를 합니다. 묻는 거를 싫어하는 게 이제 감각, 손의 감각 때문에 싫어하는 건데요. 억지로 이거를 하시게 할 필요는 없고요. 꼭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손 씻을 때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 프롬프팅이든 뭐든 뭐 하시면 좋겠고, 굳이 다양한 거를 일부러 얘가 싫어하는 거를 일부러 많이 강제로 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다른 분이 이제 분리불안이 심해서 얻고 있었는데 어릴 때 감각 추구 행동이 많아서 수영을 해줬고, 요즘은 눈동자를 굴린 틱장애도 좀 심해지고 있는데 1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불안하지만 엄마를 꼭 안고 있어야 안정이 되고, 참고는 있지만 불안감이 해결이 안 돼서 분노 발작이 일어납니다. 지금 10살이면요, 이 카밍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힘들거나 불안할 때 진정시키는 기술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긴장도가 올라가서 불안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를 편하게 할 건지 그 카밍 스킬, 카밍 스트래티지를 지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센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교구나 감각 교구가 있으면 그거를 만진다거나, 몇 가지를 한 5가지나 10가지 정도를 쭉 리스트를 뽑아서 평상시에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을 때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심호흡 5번 하기, 숫자 1부터 10까지 세기, 물 한 잔 마시고 오기, 또 정 그래도 안 되면 집 앞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오기 등등, 이런 스킬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쫙 만들어 놓고, 그걸 그림으로 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카밍 스킬 뭐 이렇게 해서 소셜 스토리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이 이미지 그림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평상시 안정적일 때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졌을 때,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카드를 딱 보여주면, 그거 축구 심판들이 옐로 카드 보여주듯이 연습했던 거의 대표적인 그림을 딱 보여주면 그거를 많이 따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안정시키는 기술 훈련을 좀 평상시에 많이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질문 더 올려주시지 마시고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수시로 볼펜으로 턱을 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애매합니다. 수시로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볼펜으로 턱을 칠 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따라서 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뭐 하루에 이 볼펜으로 턱을 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시간이다 그러면 뭐 몇 시간 계속 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칠 때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하는 건지 아플 정도로 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그쪽에 ABA 전문가 분이나 특수교사 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심하다면. 그 다음에 이 재밌는 질문이 김정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아이가 본인이 자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폐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분에 관련해서 책도 있습니다. 자폐나 아스퍼거 스스로 자기가 자폐나 아스퍼거인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쓰신 책이 있어요. 혹은 그런 인터뷰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요거를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자료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판된 책도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자기 장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자기 장애가 자폐성 장애라는 것도 하나의 정체성일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고 개성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세상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정도로는 인식이 좀 되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할지 이건 다른 부모님들도 이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이 친구가 조금 컸을 때 다른 동료나 다른 주변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장애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성공적인 일과짜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 오늘 아스퍼거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은 경우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분 계세요. 성공적인 일과짜기에 관해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겁니다. 경계와 기대 행동 규칙을 이해하기 쉽거나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놓고 일과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할 건지 그거를 일과를 그렇게 지도하거나 중재하거나 개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 후반부, 전반부 말고 후반부 전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자, 손과 발을 피가 날 정도로 비빈다. 이것도 감각추구일지 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해 행동이든 감각추구든 이게 지나치게 심하면 이것도 그 행동중재 전문가분, 비헤비어 애널리시스 전문가분을 직접 만나서 정기적으로 이거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감각에서도 몇 번 질문하신 분들 그랬지만요. 이런 전문가분들하고는 부모님이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냥 아이 치료실 다니게 하고 무슨 센터 다니게 해서 아이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가장 효과,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1위는 2위가 ABA로 나와 있지만 1위는 그게 아니었고요. 부모가 중재 과정에 같이 깊이 개입하고 참여해서 협력해서 같이 할 때 가장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뭘 어떻게 집에서는 또 지역사회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뭘 어떻게 얘랑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중재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분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시고 정기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아이를 센터에 보내고 ABH로 받게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문가분을 만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가 지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게 감각 쪽이든 이런 뭐 문제 행동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그런 부분이든 뭐 챌린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의사소통이든 감각이든 뭐 챌린징 비헤비어든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정보 얻고 그걸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또 내가 아이도 지원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집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학교나 센터나 이슈.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숨찹니다. 네, 너무 이 질문을 다 하려면 밤샘 질의응답, 끝장 질의응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강의 너무 열광해 주셨는데 강의와 질의응답 통해서 평소 부모님들 너무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가 맨 밑에 이메일 주소랑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